안녕하세요. 김건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창립총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비바인드를 위해서라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주제에 대해서 간략히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절차 중 일부인 창립총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예정이고요. 예. 지난 시간에는 일단 간략히 좀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이 되죠. 정비계획 수립과 함께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 구성 승인을 신청하게 되죠. 이제 추진위 구성 승인을 신청할 때는 일단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 운영 규정, 그리고 추진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의 추진위원을 선정해서 구청에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을 하게 되죠. 이제 구청에서 이제 구성 승인이 되었을 경우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위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마지막에 이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가중된 동의 요건을 갖춰서 창립총회를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이 조합의 자치규모민 정관안과 조합의 기관들인 조합장, 그러니까 이사, 감사 등 임원이라고 표현하죠. 임원들과 대의원을 선정해서 조합의 기관을 구성하는 안건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는 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받게 되면 30일 내에 조합에 대한 법인 등기를 이제 신청해서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립 등기가 완료가 되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고 임원 등 조합의 기관이 구성이 확정되어서 조합이 이제 공법인으로서 성립하게 됩니다. 이제 간략히 절차를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창립총회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체적 요건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가중된 법정 동의와 창립총회가 이제 필요하고요. 절차적 요건으로는 이제 구청에 대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물론 이제 신청에는 신청서와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 이런 형태로 인가 신청이 있게 되죠. 이런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갖춰져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창립총회는 실체적 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정관과 창립총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창립총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되는 이제 자료는 이제 정관과 임원 대의원의 이제 선정, 이게 이제 필수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단 창립총회 안건으로 이런 사항들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제 임원 대의원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익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단체, 조직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표자라든가 이런 기관이 구성돼야 될 거니까요. 그러면 왜 정관이 이 창립총회 안건에서 필수적으로 통과되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여러분, 그 단체와 다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단체와 다중, 단체이기만 하면 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 아닙니다. 일단 다중과 단체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서울시청 앞 광장이 넓은 편이죠. 시청 앞 광장에 예를 들면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서울에 온 관광객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이는 서울시청에 용무가 있어서 온 이도 있을 거고, 어떤 이들은 이제 서울시청 광장을 우연히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500명의 사람들은 통일된 단일한 공유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죠. 하지만 단체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중과 일단 단체는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고요. 물론 다른 요소들로도 구별할 수는 있지만 일단 이런 단일한 공유된 목적 이런 걸로 일단 구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단체라면 모두 법인격이 부여가 되는 것이냐? 법인격이 부여가 되는 것이냐? 법인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법인은 사람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사람 같은 경우는 자연인은 인격이 당연히 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으로서 이런 인격이 부여돼서 법률상의 여러 가지 능력들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단체이기만 하면 법인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정비사업조합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사단법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된 사람의 단체로서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인데요. 예. 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법인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추진위원회 제도에서 살펴보았죠.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청의 구성 승인 처분을 받았긴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법률상의 등기 능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법적 성질을 보통 비법인사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합 같은 경우는 도정법에 의해서 등기 능력이 부여되지만 추진위원회는 이 등기 능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실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조합 직전의 단계인 추진위원 제도의 각각 법적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시 이 비법인 사단 또는 공법인에서 조합이 설립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관은요, 조합 내부의 법이고,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 다음에 조합 기관들의 어떤 운영 방법 내지는 견제, 그 다음에 조합원의 권리 의무 등을 정한 기본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라는 것을 법률상으로는 정관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비법인 사단, 일명 교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 각각 그 내부의 자치 규범이 있죠.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고요. 아마 교회에도
내부의 자치적인 규약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법이나 도시정비법에서는 어떤 한 단체가 이런 법인으로서 설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정관의 작성이라고 봅니다. 정관 작성을 민법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은 설립행위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예. 이 정관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그런 이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느냐? 두 글자 때문만은 아니죠. 정관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규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관의 작성, 정관의 확정이 창립총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관의 의의에 대해서 일단 간략히 살펴봤고요. 그래서 정관 같은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의결정속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조합 정관을 확정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 예, 의결정속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정관은 이제 정관이 무엇이건데 예를 들면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 토지 등 소유자나 이제 토지 등 소유자 확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그 조합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고 이 조합을 이제 벗어났을 경우, 그리고 또 새로운 토지 등 소유자가 양수인으로서 이 조합에 들어왔을 경우 새로운 양수인에게 이 정관의 효력을 미칠 수가 있을 거냐? 예, 판례는 이를 자치규범으로 해석을 해서 새로운 조합에 가입한 토지 등 소유자도 이 정관의 구속을 받게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체결하신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 당사자만 구속하는 효력이 있죠. 매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매매의 구속력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관은 단체의 자치 규범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가 법률이기 때문에라고 표현할게요. 예, 그 자치 규범이기 때문에 이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바뀐 구성원도 정관의 구속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관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가 인가를 받고 나서 설립 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등기일로부터 자치규범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 대법원 판례는요, 이 정관 해석을 두고 정관은 이제 어떤 한 단체의 자치 규범이기 때문에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예를 들면 이 정관 특정 조항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총회에서 이제 결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총회 결의의 구속력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건 자치 규범이기 때문에 그 해석 권한을 그 단체가 독점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독자적으로 법원의 권한으로 이 정관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들 보면 특정 조항을 해석을 총회 결의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일 어떤 소송이라든가 가게 돼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 그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의 인가, 구청의 인가는 정관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요 사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관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정관안이 확정되고 효력을 발생하고 나서 이후에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관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인가라든가 다른 요건을 갖춰서 이 정관 변경 절차를 준수해서 정관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정관 변경 사항 가운데 특정 조항은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적인 정관 변경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만 대법원이 또 판시를 했습니다. 이제 정관 변경이 이제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지만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조합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관 변경 발의를 했고 총회 의결 정도를 또 채워서 이제 안건을 가결을 시켰는데, 구청에 인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이 정관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정관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적으로 총회 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했고 실질적 의결 정수를 구비한 경우에는 그 적어도 조합 내부적으로는 업무 집행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있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이니까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관은 어떤 단체의 자치구범이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하겠다 이걸 결정을 했는데 누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정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이 조합사업이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근거가 된 도시정비법령, 그 다음에 그 서울시 정비조례, 정확한 명칭으로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조례죠. 그 다음에 각 근거한 행정처분 등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요 규정 위반으로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 A시로 성문의 강행 규정에 위반된 정관은 이제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지금 여기 A컨대 부분이요. A컨대 부분은 지금 조합원의 자격에 관해서 정관에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이런 이 도시정비 법령 가운데 강행법규에 위반되게 변경을 하려고 했을 경우, 예를 들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정관 변경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관 변경은 법령 및 관계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국토교통부가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정관이 단체 설립행위에 해당된다. 단체 설립행위의 중추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도대체 정관에 어떤 사항들이 규정되길래 정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예,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법 40조 1항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7가지,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것은 7가지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예,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7가지, 그 다음에 총회 운영과 관련된 2가지, 그 다음에 정관의 변경 절차 및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사항. 예, 요 지금 2가지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일단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방금 말씀드린 사항 중 한 가지라도 누락이 되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발생치 않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38조에는 지금 11, 12, 13이죠. 17호까지 17가지, 마지막 17호는 이제 그 서울시 조례에 이제 위임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는 1호부터 9호까지 9가지를 이제 규정하고 있죠. 이런 사항은 해석하기를 정관의 임의적 기재 사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정관에 이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지만 일단 정관에 기재가 되면 정관 변경 절차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임의적 기재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적 기재 사항과 임의적 기재 사항은 일단
정관에 일단 표시가 되면, 정관에 기재가 되면 이를 변경할 때는 정관 변경 절차에 의해야 된다. 이게 약간 동일하고요. 필수적 기재사항은 한 가지를 누락이 되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누락되더라도 효력 발생은 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필수적 임의적 기재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한 표준 정관 규정을 이미 마련한 바가 있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 정관 규정을 많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 표준 정관을 마련하긴 했지만 표준 정관이 이제 법규적 효력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부분이요. 하나의 A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이제 회신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준 정관이 일단 A시적인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조항 같은 경우는 조합의 사정에 맞춰서 완화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표준 정관들이 2003년, 2006년 이제 제정이 됐고 지금 현재가 2023년이니까 횟수로 치면 어떤 것은 20년, 어떤 것은 17년이 이제 경과를 했죠. 그 사이에 도시정비법령이 이제 많이 변경이 되기도 하고 정비사업 현황이 좀 많이 변경된 상황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당시에 만들어진 표준 정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돼서 이제 표준 정관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일단 위임하는 내용으로 이제 법령이 이제 개정된 바가 있고요. 근데 이제 법령 개정 이후에 이제 각 시도에서 표준 정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는 제가 이제 말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예. 자, 이제 정관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정관의 변경 절차를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원래 강의 주제가 창립총회였지 않습니까? 창립총회에서 정관안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임원, 대의원 등을 선임하는 안건을 이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의 변경 절차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정관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이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강의 순서를 창립총회 부분으로 일단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되는 시기는 법령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은 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법령이 일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안을 작성하고 설립 동의를 받아서 창립총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인가 신청을 하는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립총회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개최하자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 창립총회 개최 사실을 알려야 되겠죠. 그러자면 이 규정에 의해서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안건, 일시, 장소, 참석 자격, 구비 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토지증 소유자가 이런 방법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일단 법령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 요구를 할 때 그때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요. 근데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불응할 경우 이때는 소집 요구자의 대표가 직접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집권자에 대한 문제도 약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창립총회의 안건에는 이런 사항 등을 의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관안을 확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을 선임하고 대의원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통지한 사항도 역시 창립총회 의결 사항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창립총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정관안을 확정하는 데는 이제 의결 정족수를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임원 선임 결의에 있어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호는 성공했지만 2호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창립총회 전체가 무효가 되느냐?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것은 정관 확정이고 임원 선임 결의가 부결된다라고 했더라도 부결되었더라도 창립총회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 창립총회가 일단 유효가 돼야지 조합 설립 동의서 철회가 안 되게 되겠죠. 창립총회가 성립하면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 철회가 불가능해지죠. 네. 자,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증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증 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재개발의 경우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앞부분, 의사정족수 부분에 있어서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 한정이 됩니다. 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창립총회에는 토지 등 소유자 20% 직접 출석이 요구가 됩니다. 이 조합이 이제 설립이 되고 나서 조합총회 때는 이제 직접 출석이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10%가 요구가 되죠. 근데 지금 이 조합 설립 직전의 창립총회에서는 20% 직접 출석이 요구가 됩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도시정비법을 인용해 놓은 것인데요. 이 창립총회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 지금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이제 결의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추진위 단계에서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요것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추진위 제도 말씀드릴 때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가 약간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창립총회의 의결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약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약간 헷갈려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위 단계에서 주민총회의 이제 의결 방법은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 이제 가로 열고 미동의자를 포함해서 과반수 찬성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그 주민총회의 의사결정 방법하고 지금 창립총회의 의사결정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창립총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 중에 하나로서 정관안을 확정하고 임대인을 선임해야 된다. 창립총회에서 이걸 살펴보았고요. 예, 이제 정관이 이 조합 설립 이후에 정관을 이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이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그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이 절차적 요건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첨부서류는 이제 그 앞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첨부서류에는 그 정관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임대위원회 이제 선정되었다면 회의로, 창립총회 회의로, 그 다음에 임대위원회 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뭐 이외에도 몇 가지 서류들이 더 있죠.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정관안이 첨부가 되어서 설립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곧 당초 받은 조합 설립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앞 시간에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변경 인가 절차에서 뭐 어떤 것은 뭐 3분의 2, 뭐 과반수, 뭐 경미한 사항, 이렇게 사항들을 구분을 했었죠. 그러면 이 정관을 변경하는 것도 조합 설립 인가를 변경하는 절차에 따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도시정비법은 정관의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 절차에 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자, 일단 표준정관에는 조합원 3분의 1 또는 대의원 3분의 2 또는 조합장이 정관 변경에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의가 되어야 되겠죠. 예, 일단 말씀드린 것은 재개발 표준정관의 얘기고요. 재건축 표준정관은 이 정족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관 기재사항 가운데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 규정 가운데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관 규정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 같은 경우는 조합원 10분의 1의 요구로 소집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뭐 일면 임원들에는 해임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요구로 발의를 하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아마 맞추기 위해서 정관 변경 절차도 지금 발의 정족수를 10분의 1로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발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렇게 발의가 되면 이제 그 정관 조항 가운데 그 일반적으로는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은 과반수 찬성을 받아서 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관 조항 가운데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이게 6가지입니다. 예, 볼까요? 그 조합원의 자격, 그 다음에 조합원의 제명, 그 다음에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 부담,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시공자 설계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요 6가지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요 규정은 이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 정관 변경 절차를 통해서 이 3분의 2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그런 시도는 무효가 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일단 밑에 부분은 다음 거 먼저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관 조항 가운데서는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보면 법 또는 정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신고만 하면 족하다. 그러니까 인가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법 또는 정관에 정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의 표준 정관은 경미 사항 같은 경우는 조합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이제 표준 정관이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회 의결 같은 경우는 일반 의결 정족수 이로 일단 완화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나서는 이제 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신고만 족한 사항. 예, 경미한 사항들은 지금 보시는 14가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이사회 설치 및 소집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이다. 정관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관 변경하는 방법에는 그 세 가지가 있다고 봤죠. 물론 이제 원칙적인 경우는 총회 개최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가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 다수 결의 사항 해가지고 6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지 효력을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미한 사항이요. 경미한 사항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제 변경하고 신고를 하면 된다. 예,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다수 결의사항에 관해서 판례가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총회 안건에 사업시행계획 안건 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의 안건이 이제 상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 계획의 안건 내에는 조합의 비용 부담은 이게 반가로 4번에 있죠. 조합의 비용 부담이나 시공자 설계자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이건 반가로 6번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당초 그 재개발 재건축 결의, 그러니까 조합 설립 당시와 비교해서 조합원들이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쪽으로 실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정관 변경 절차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특별다수 결의 요건을 규정하여 조합 이익 보호하려는 정관 변경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관 변경 절차 안건이 아니라 다른 안건을 상정했는데 그 안건의 내용이 지금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6가지 사항을 담고 있는 거라면 이 정관 변경의 규정이 유추돼서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내용은 뒤에 이제 판례가 하나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관에서 이제 그 법정 의결 종족수보다 강화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다고 일단 해석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요건을 강화하다 못해서 전원의 일치를 요한다. 이렇게 이제 정관을 변경을 해가지고 사실상 정관 변경 자체를 봉쇄한다. 봉쇄하는 결과에 이런 경우라면 그 변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에서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일단 방금 여러분이 보셨듯이 3가지 그 정관 변경 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총회 의결 정수가 다 달랐죠. 그때 그 각 조항 변경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조합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의결 정족수가 동일한 것들끼리 묶어가지고 나누어서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만일 그러지 못하고 일괄해서 이제 표결을 했는데 그 표결 결과가 일부 조항에 대해서 변경에 필요한 의결 정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이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이 되게 됩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일부만 분리해서 일부분만 통과된 게 아니라 전체가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상의 정관 변경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사실상 정관 변경은 이제 정관 변경 절차가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죠.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변경을 시도한 게 아니라 일반 총회 안건을 올려가지고 결의를 시도할 때 결의를 시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사 의결 정족수를 보니까 이 정관 변경에 필요한 의사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정관이 변경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법원이 이런 판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 재건축 조합 설립될 때는 보통 아파트하고, 물론 단독주택 재건축은 제외하고요. 공동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 조합원하고 이제 상가 조합원이 일단 일리를 통해서 상가 독립 정선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가 독립 정선제 약정을 분석해 보면 1번과 2번으로 일단 나눌 수가 있다. 이제 법원이 판시한 내용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보면 아파트 상가를 분리해서 개발 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그 다음에 2번 상가 협의회가 상가에 관한 관리 처분 계획안을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가 독립 정선제 약정이요. 근데 지금 1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1번에 포함된 내용은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죠. 2번 부분은 보면 이사회가 아니라 상가협의회에게 관리처분 계획 수립 권한을 위임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합 2번의 권리 의무, 2번의 업무 분담 및 대행 등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사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 저희가 이제 정관에 규정된 내용 가운데 임의적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원래 정관에 규정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정관 변경 절차를 따른 게 아니라 그냥 독립정세 약정을 안건을 올리면서 총회 의결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경우 총회 결의가 정관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다면 형식적으로 정관이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지만 총회 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했고 정관 변경을 위한 실적인 의결 정족수를 갖췄다면 적어도 조합 내부적으로 업무 집행 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으로서 효력은 가진다. 그러면 요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안 수립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장이나 이사회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것인데, 요 기관들도 이 총회 결의의 구속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감독청의 인가. 이 인가 같은 경우는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는 이제 강학상 보통 인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인가는 이제 보충 행위로서 이 조합이 행한 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서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조합 내부 규범 정관을 얘기합니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 결의가 적법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이제 충족해야 된다. 첫째, 상위법률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 정수를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조합의 비용 부담 같은 경우는 20조 1항 8호에 해당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종전 결의와 비교해 볼 때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다수 동의 요건에 관한 그 규정을 유추해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에서 본 판례가 이 판례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총회 결의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신뢰보호 원칙은 민법에서도
뭐 얘기하는 표현이긴 하지만은 행정법에서도 예를 들면 행정관청이 어떤 뭐 일반 대중에게 어떤 신뢰를 주었을 때, 그 신뢰에 반하여 나중에 후행 처분을 할 때 기존에 주었던 신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신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원칙인데요. 이 조합에서도 이런 신뢰 보호 원칙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이 조합장, 이사, 감사를 조합 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예, 조합장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죠.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의 경우에는 이 조합장을 보좌하고요.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합의 사무를 분장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그 다음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나 회계에 관해서 이제 감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합 임원의 역할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조합 임원의 수는 법률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1명. 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상법상이 주식회사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회사라고 그러면 보통 주식회사를 일컫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자, 대표이사라고 표현하는데요. 대표이사를 여러 명 둘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공동대표이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1명의 대표조합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1명의 조합장이에요. 그래서 조합장을 공동대표한다, 공동조합장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3명 이상, 3명 이상이어야 되고, 단 그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인 초과할 때는 5명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1명에서 3명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죠. 어느 조합에 가보면 부조합장이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부조합장은 어떤 거에 속할까요? 조합장에 속할까요? 이사에 속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사에 속합니다. 그 임원의 직무로는 방금 이제 조합장 같은 경우는 그 조합에 대한 대표권이 있어요. 지금 이제 임원, 조합장과 이사,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합에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이 조합총회가 있죠. 근데 조합총회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조합원이 이 많은 수가 있을 경우에는 총회를 자주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합총회를 어찌 보면 약간 뭐 약식으로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일상적으로 좀 소집해서 이 조합의 의사를 결정할 수 좀 쉽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를 두고 있죠. 대의원은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 가운데서 선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사결정기관은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총회나 대의원에서 이 조합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요걸 집행하는 기관으로는 이 조합장이나 이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하는 기관이요. 그리고 조합장 같은 경우는 이 조합, 그러니까 총회나 대의원에서 결정된 조합의 결정된 의사를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표시할 때 이걸 대표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이걸 대표를 하겠죠. 주식회사의 의사 결정을요. 근데 정비사업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장이 이런 조합의 결정된 의사를 대표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조합에 대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조합사무를 분장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표준 그 행정 업무 규정에는 보면 뭐 상근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일단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사가 상근 이사가 여러 분 계시다. 그리고 직원들도 여러 명 있다. 그러면 업무 분장을 어느 정도 해서 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조합의 사무 재산 상태 회계에 관하여 이제 감사하고 정기총회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는 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뢰해서 그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행위 가운데서 부정행위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이제 보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에게 이런 대의원회 총회 소집을 이제 요구를 하였는데 그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감사가 의장이 되나요? 이럴 경우에 감사가 의장이 되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의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제 사견으로는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제 사견이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이제 조합원 분양을 끝마치고 일반 분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분양분 가운데는 뭐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가가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상가의 일반 분양을 시도를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시원치 않아서 상가 일반 분양이 계속 유찰이 된다든가 그런 상황이 됐고, 근데 그 어느 정도 이 상가 일반 분양을 성공 가능성이 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조합 임원 가운데 이제 누군가가 상가 분양 계약을 자기 명의로 상가 일반 분양 계약을 이제 체결한다든가 그러면 이때는 요 조항에 의해서 감사가 조합의 대표자로 계약서에 이제 날인을 해야 된다. 예, 안 그러면 이제 계약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제 정관에는 이제 이 조합장이나 다른 임원들의 유고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고를 당해서 다시 본래의 직위로 돌아올 수 있는 가망이 없는 상태. 이걸 유고라고 부릅니다. 이거 약간 비교되는 표현이 사고. 예를 들면 뭐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 입원해야 된다. 요걸 이제 유고라고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유고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 그런 때를 이제 유고라고 그러는데 유고시를 대비해서 표준정관에는 임원에 대한 직무대행자, 특히 조합장에 대한 직무대행자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조합이 이제 이런 업무가 그 직무대행자가 선임 절차가 좀 지연이 되고 그러면 뭐 조합원들 가운데서는 이제 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이제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제 임원이 유고 상태에 처했을 때 그 대의원에게 이제 보고를 선임할 권한을 이제 주고 있는데요. 정관에서는요. 이때 보고를 선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 같은 경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약간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게 이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임기 만료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선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간이 많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일단 민법상의 위임에 따라서 위임 규정도 약간 비슷한 취지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전 임원, 임기가 만료된 전 임원에게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원의 선임, 그 총회에서 이제 임원을 선임하도록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죠. 그리고 임기 중 고리된 임원의 보궐 선임은 대의원회에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요. 근데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임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임하는데 임기가 전임자 잔임 기간으로 제한을 받지 않아요. 표준종관에는 일단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아닌가요? 총회 감사도 선임을 감사는 여기 임원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대의원에서 이제 보궐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임원의 자격. 그 다음에 요 밑에 결격 사유 보이시죠? 임원의 자격은 임원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원의 결격 사유는 임원이 될 수 없는 소극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의 자격 요건 가운데 적극적 요건 보면 거주 요건과 소유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면 되죠. 거주 요건 같은 경우는 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자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소유 요건 같은 경우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건축물 또는 토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5년 소유하고 있을 것. 요 어느 한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 임원의 적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1년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게 예를 들면 6개월 구역에서 살다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6개월을 산다. 그러면 1년이 합하면 1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적극 요건을 충족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연속해서 1년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연속적으로 합계로 뭐 1년 이상, 5년 이상 소유 이런 요건 충족시키만 하면 적극 요건을 충족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합장 같은 경우는 추가 요건이 하나 더 있죠. 자격 유지 요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선임일부터 관리 처분 인가 시까지는 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예, 요 요건이 조합장에게는 더 한 가지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의 소극 요건인 결격 사유를 보면 그 선임 당시에는 요걸 몰랐다가 이 해당자 이미 판명된 경우, 그 다음에 앞서 말한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을 해야 된다. 당연 퇴임이라는 것은 이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히 뭐 해임 결의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것 필요 없이 법정 사유 발생 그 당시부터 당연히 퇴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결격 사유를 보면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후견제도 아시죠?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법원에 의해서 이제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해서 그 재산 관리라든가 신상에 관한 결정을 받는 자, 요걸 이제 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도정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에는 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었는데 이게 좀 더 10년으로 길어지면서 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합 임원들, 특히 이제 조합장 같은 경우는 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서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검찰의 약식 명령이나 아니면 이제 법원에 정치재판을 청구해가지고 법원에서 정치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벌금 100만 원이 이제
넘어가지고 선고가 되면 이게 또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임원 자격, 조합장 자격을 당장 잃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벌금 100만 원이 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벌금 100만 원은 도정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뭐 폭행을 해가지고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로 100만 원을 받았다. 요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결격 사유 때문에 당연 퇴임하게 되는데 그 임원이 그동안 한 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법에서는 일단 유효한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6조에는 이런 조항도 이제 추가가 되어 있어요. 임원뿐만 아니라 대의원까지요. 대의원은 다른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제일 밑으로 가서요.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위원 및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또 임원 대의원은 당의 사업과 관련한 예를 들면 이 임원 대의원이 소속된 조합에서 예를 들면 시공자 설계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 시공자 설계자의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임원 대의원을 겸할 수가 없다. 그래서 표준선거관리위원 제6조는 이제 피선거권의 뭐 결격 사유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임대위원 선거할 때면 이런 부분도 이제 주로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이제 돼서 선관위원회가 뭐 자격을 박탈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여기 결격 사유 가운데 41조 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당연 퇴임한다고 해야 돼 있는데 41조 1항이 지금 앞에서 위에서 보시는 이 윗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임원의 해임에 대해서 보면 그 임원이 직무유기, 태만, 관계법령 및 조합 정관에 위반해서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될 수가 있죠.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규정이죠. 그 다음에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그 해임 절차가 특별히 필요 없고 선고받은 날부터 당연히 자격을 상실한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표준정관 18조 2항에는 이제 이런 해임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조합 설립 변경 인가 및 법인의 임원 변경 등기를 하여야 대외적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에는 일단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긴 한데 일단 이 조항을 해석하기로는 뭐 일단 민법상이 뭐 대항 요건 요 정도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대항 요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요게 이제 비견되는 게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면 등기를 경유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등기가 이제 성립 요건, 등기를 해야지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성립 요건이라고 그러고 대항 요건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내가 등기를 경유하지 않았지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장부까지 다 줬다. 그러면 이제 내가 소유권자다. 소유권자라는 사실은 이름 확정이 되는데 요걸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이런 걸 대항 요건이라고 합니다. 예. 표준정관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민법상 대항 요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발의에 의한 총회에서 해임 10분의 1 발의로 투입된 총회에서 조합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해임할 수가 있죠. 요 의사 의결 정족수는 이제 조합 총회의 원칙적인 일반적인 총회 의결 정족수입니다. 의결 정족수이고 이제 보통 이제 직접 출석 같은 경우 10%를 요구를 해요. 근데 이 해임 총회 같은 경우는 해임 발의 총회 같은 경우는 10%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분의 1 발의한 총회 같은 경우는 요건을 좀 많이 완화해 준 셈이죠. 네, 그리고 직무태만 부정등록 사임하거나 해임 등 인원이 새로운 자가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의 의결에 따라서 직무 수행을 정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일 이 대상자가 조합장일 경우는 감사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조합 임원의 뭐 선임, 그 다음에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조합 임원을 어떤 식으로 선출할 거냐? 그 임원 선출할 때도 각종 뭐 분쟁이 많긴 합니다. 그 뭐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우리 주변에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직접 선거 절차에 의해서 선거할 때는 뭐 선거 운동이 뭐 부정한 선거 운동이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꽤 많이 있고 그래서 뉴스당을 많이 장식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조합 임원 선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선거를 규율하는 규정이 좀 더 명백하게 규율해서 이 조합 선거가 보다 공명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제 표준 선거 관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도 물론 이제 선거 관리 규정을 서울시 표준 선거 관리를 채택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추진위 단계에서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장이나 뭐 감사를 뭐 선거를 할 때 임기가 만료돼서요. 그때도 이제 표준 선거 관리 규정을 채택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선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선거 관리 규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진행 절차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선거를 주관하자면 기존의 조합 임원들이 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존의 임원들은 자신들의 이제 입후보를 해서 플레이어로 뛰는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를 주관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좀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3자들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을 대의원에서 선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가 있는데요. 이 선거관리위원들이 서로 호선으로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호선으로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 선거관리 계획을 대의원의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 의결된 선거관리 계획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임원의 입후보할 자를 이제 알리도록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고에 따라서 공고상에 이제 정해진 입후보 등록 기간이 정해지겠죠. 그 기간에 임원 입후보자 등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입후보자를 자격 심사를 하게 되고요. 아까 그 임원의 결격 사유, 그 다음에 피선거권 관련한 결격 사유 이런 걸 보셨죠. 그래서 자격 심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격이 상실된 후보자가 배제되고 후보자 확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일자를 이제 선택을 해서 총회 자료를 만들고 달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총회 홍보와 이제 선거 운동이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시총회에서 이제 선거 안건이 이제 상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개표 결과 및 당선자 공고를 선관위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선거가 진행이 되고요. 네, 이제 구체적인 절차로 들어가서 선관위원회 구성, 이제 추진위 단계도 그렇고 조합 단계도 그렇고 선거 관리 중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 공고를 하게 됩니다. 모집 공고를 해서 선관위원들 후보자를 이제 자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대의원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을 선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내일 경우, 예를 들면 선관위원을 뭐 8명을 뽑는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예를 들면 8명이다. 그러면 무투표로 확정이 되고 8명을 뽑는데 10명을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추진위 또는 대의원에서 그 정수 8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10명 가운데서요. 그래서 선관위원 같은 경우는 그 선거인은 보통 이제 조합원이 되겠죠. 그 선거인 중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정수 이상 후보자가 등록된 경우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 10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선관위원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관위원회 임기는 총회에서 이제 임대위원을 선출 후에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선거 관련 자료 인계 업무는 그 선거 관리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인계 업무는 계속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위원회 결격 사유로는 조합의 임원, 대의원, 그리고 그 직계준비소, 그 다음에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 그리고 그 선거의 입후보자 또는 그 직계준비소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일단 선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집행하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몫이 될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선거와 관련한 안내, 홍보, 각종 공고,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보자 등록 접수 및 자격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투표 및 개표 관리, 마지막으로 이제 당선자 공포 및 공고, 이런 내용들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할 때는 이 선관위 사무실을 조합 사무실과 공동으로 사용할 거냐, 요 여부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무직원을 별도로 채용할 거냐, 요 문제도 일단은 뭐 비용 문제 때문에라도 이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그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과열될 경우에는 별도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별도 보조 지원 채용 등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선관위원회 의결은 이제 선관위원장이 소집해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선관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선관위원장은 소집을 해야 되고, 만약 위원장이 거부할 때는 소집 요구자 대표자가 직접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결 방법은 제적위원 과반수고요. 그리고 선거 관련해서는 조합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일단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 그리고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 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이제 보통 OS가 뭐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뭐 선거운동을 한다. 뭐 요런 민원이랄까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분쟁도 많이 제기되고 그러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일단 개입할 수 없도록 해놨는데요. 다만 예외가 선관위가 업무 협조를 요청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명선거 이행각서, 임대위원은 공명선거 이행각서를 또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명선거 이행각서 제출은 뭐 선관위원, 선거사무보조원, 투개표 참관인, 선거지원단 모두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선거관리계획은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작성해야 되고 대의원의 의결로 확정이 되는데요. 관리계획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사유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뭐 선거 일정은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 뽑아야 될, 선거해야 될 임대위원 수도 확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선거 비용을 어떻게 지급하고 어느 시기에 지급할 거냐. 그 다음에 선거운동 방법, 예를 들면 뭐 선거 벽보, 현수막의 규격 수량, 어깨띠의 크기,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편 투표 용지 송부, 기표 방법, 회송 방법, 우편 투표자의 선거인 명부 표시 방법, 이런 방법들이, 이런 사항들이 선거 관리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 일정이 아까 절차에서 보셨겠지만 단계마다 약간 복잡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같은 경우는 임기가 만료되기 뭐 직전에 아니면 직전 직후에 선거가 치러지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효과적일 거라서 이런 일정들을 잘 계산해서 선거 관리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타 선거 관련 검토사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추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합장으로 출마하는데 선거인 100인의 추천을 요구한다든가 이럴 때 추천사가 이제 중복해서 있는지 여부도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요. 추천인들은 자격이 있는지 그것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제 경력사항이라든가 학력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재해가지고 이제 입후보 신청하면서 요걸 제출하게 될 것인데 그 입증 서류가 제대로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근데 학력을 미기재 시에는 특별히 이제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원 선거를 진행을 하면서 그 총회 안건에 임원 선거 안건 이외에 일반 안건, 선거 이외에 일반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때는 홍보요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때는 이제 홍보요원을 투입할 경우, 물론 이제 조합 측이겠죠. 조합 홍보요원 투입할 경우에는 그 홍보요원을 통한 우편 투표 용지의 제출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 안건 관련한 뭐 투표 용지, 우편 투표 용지는 그 조합원이 직접 우편으로 이제 제출한다든가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OS 요원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주어 가지고 OS가 이제 조합에다가 그걸 갖다가 제출한다든가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반 안건과 선거 안건이 섞였을 때. 그 다음에 뭐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이제 홀로그램 뭐 삽입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우편 통지 용지가 뭐 위변조 돼서 뭐 이게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복사를 해서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스캔해서 제출한다든가 이런 것을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조합원들에게 안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입후보자들이 이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뭐 학력이나 경력이 기재된 아니면 또 이제 선거 공약이 기재된 그 공보를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 그 공보에 대해서도 이제 누구는 10장을 내고 누구는 한두 장을 내고 이러면 뭐 3장 10장을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보낸다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규격과 매순을 검토한 후에 이제 제출하도록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도 한번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투표하고 전자투표가 표준선거관리 중에 들어와 있는데 사전투표를 도입한다면 우편 투표용지 횟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도 한번 사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에 있는 투표권 같은 경우는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서명결의서를 내고 총회 당일날 서명결의서를 철회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서 이제 투표를 하는 게 일단 가능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선거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지금 이런 그 우편 투표 용지를 회수를 하고 총회 당일날 투표하는 것을 일단 선거관리 규정에서는 예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사전투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전투표를 뭐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예, 다음은 이제 선거관리 예시인데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개요, 뭐 선관위원장, 뭐 선거위원들 간의 이제 업무 분장. 그다음에 선거 일정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죠.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거관리를 작성해서 대의원에다가 제출하면 대의원에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되고, 그 이제 의결된 선거관리 계획에 따라서 이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선거 공보물을 접수를 받고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 등록서를 검사를 통해서 이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일단 걸러내고, 이제 자격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후보자 기호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기호 추첨을 해서 그 기호 배정하고 확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선거 운동 기간을 설정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일반 조합원 선거인들에게 자신 이름이 명부에 있는지 선거인 명분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선거일을 확정해서 공고한 다음에 선거 공보를 발송하고, 합동연설을 개최하고, 그다음에 총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당선자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거 관련 자료를 조합에 인계하는 이런 일정 계획이 이런 식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투표 시간, 장소, 선거 관련 기준 수립, 선거사무보조원 선임, 부정선거 신고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을 뭐 지급 여부도 결정을 하고요. 후보자 등록 취소 및 당선 무효 결정도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선거인 명부, 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그래서 뭐 범죄사실 증명, 자에 보면 범죄사실 증명서, 그 다음에 아에 보면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이제 서약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추천 요건에 선거인 200인 이상 뭐 추천을 요구한다든가, 자기 심사 기간을 또 설정을 하고요. 이제 기호 배정하고 선거 공보 및 벽보, 뭐 A4 사이즈 그 용지를 3매 이내로 구체적인 이력이나 공약 등 기재해서 선거 공보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거 운동 기간, 확정 공고 다음 날부터 선거인 전일까지 가능하고, 선거 운동 방법을 뭐 어깨띠, 명함 배포, 전화 홍보 등 이런 방법만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설정한다든가. 그다음에 선거 사무원 수는 10인 이하로 뭐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 운동 할 수 있는 자격자, 자격을 후보자와 선거 사무원은 사전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든가. 투개표 관리, 여기 당선인 결정 방법이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그러니까 이제 정관에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도록 하는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 수가 정수일 경우에는 가부 투표에 의한 뭐 다수결을 결정한다. 이것도 이제 정관 규정에 있는 경우고요. 표준 선거관리정 제가 알고 있는 그 규정 같은 경우는 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 선거관리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규정, 표준 선거관리정에 대해서 일단 임원 선임을 총회 의결 사항인데 그 무투표 당선으로 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견해도 있긴 한데요. 일단 표준 선거관리정 아까 말씀드린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도 일단 가능하도록 일단 가이드라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편 투표 절차,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2번의 네 번째 줄 대리인 또는 홍보 요원 OS를 통해 제출한 투표용지는 투표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편 투표함을 봉인 보관 이동 이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주관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물로 남기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이제 그 개표할 때도 참관인이 또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선거 경비도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 집행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선거 관리 계획을 예시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자, 예.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